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던 그날 오후,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가을이었지요. 저는 부엌에서 식어버린 보리차를 데우고 있었고, 그날따라 라디오 소리도 꺼두었던 터라 그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었더니 스물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이. 저는 그 청년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민호, 제 외아들이지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이 낯선 아이는 저를 마치 평생을 봐온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손에는 다 해진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위에는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어느 댁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가방을 열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제 남편이 어느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누구의 것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45해를 함께 산 그 사람. 매일 같은 밥상에서 같은 국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던 그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이 한번 두드려지는 소리에 세상이 무너져 내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몇 초 뒤,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결정이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비에 흠뻑 젖은 그 청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남기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을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비를 더 맞게 두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마루에 수건을 내어주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싸쥐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이 처음인 사람처럼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수예요. 김준수.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렇게 대답했어요. 김씨, 우리 영감님 성과 같았지요. 저는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준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편찮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에서 우리 영감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그 여인, 단정한 단발머리에 눈매가 선해 보이던 그 사람.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실 부엌에 볼 일은 없었어요. 그냥 잠깐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싱크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5해. 결혼한 지 45해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건 사실이에요. 한 달에 일주일은 부산이나 광주, 가끔은 강릉까지도 내려가곤 했지요.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그러려니 했고,
다녀올 때마다 손에 뭐라도 한 가지씩 꼭 사들고 들어오셨으니까요. 떡이며 한과며 그 지방의 별미라며 자랑스럽게 풀어놓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출장이 정말 출장이었을까요? 부엌에 서서 그 생각에 잠긴 채로 저는 머릿속에서 지난 45년의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이가 저에게 처음 내밀던 떨리는 손, 신혼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당신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시던 그 목소리, 민호를 낳던 날 산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그 발걸음 소리까지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다 거짓말 같이 느껴졌어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었겠지요. 그이는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다만, 사랑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화살은 아니라는 걸 그이는 알았던 거고, 저는 몰랐던 것 뿐이었지요. 저는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컵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야, 솔직히 말해줘요. 어머니가 우리 영감님이랑 어떤 사이였어요? 준수는 컵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어머님께 꼭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노트 한 장 분량의 편지였지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무서웠거든요. 결국 저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준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예요?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거든요. 꼭 한 번은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요. 저는 그날 밤 준수를 건넌방에 재웠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남편의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그것도 처음 만난 그 아이를 우리 집에 재우다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했을지,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또 뭐라고 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아이를 다시 빗속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아이의 죄가 아니니까요. 준수를 재워놓고 저는 거실 불을 켜고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평생 한 번도 뵌 적 없는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은 희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감님보다 15살이 어린 여자였고 젊은 시절 부산의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출장 온 그 일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때 그 여자는 26, 영감님은 41였답니다. 영감님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친구처럼 가끔 안부 전화나 주고받는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해 영감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 달간 부산에 머무시게 됐고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정이 깊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산 큰댁에 가서 한 달을 누워 계셨던 그 해, 저는 우리 민호 학교 보내야 한다고 서울에 남아 있었고, 영감님이 혼자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기로 했었지요. 그때부터였구나. 편지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분께 결혼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깨뜨릴 생각도 사모님 자리를 빼앗을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저는 너무 외로웠고 그분은 너무 따뜻하셨고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다가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는 그 여자가 가여워지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희연 씨는 편지에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부산의 어느 무역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도 명절에 찾아갈 친정도 없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그 줄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약해진 마음에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그게 옳고 그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 손을 붙잡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니까 저는 그저 이해만 했을 뿐입니다. 준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영감님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호적에 올리지는 않으셨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셨고 1년에 두세 번은 부산에 내려가 직접 얼굴을 보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 출장들. 제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출장들이 결국 그 아이를 보러 가던 길이었던 거지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께 평생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거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준수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평생 부끄러워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내야 할 때마다 빈칸으로 두어야 했고,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그 아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실 수 있다면 저는 무덤에서라도 평생 사모님을 위해 빌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지나가고 있었고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감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감님이 떠나신 뒤로 그 방은 거의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도, 안경도, 늘 즐겨 입으시던 회색 가디건도 다 그 자리에 그대로였지요. 저는 그 책상 아래쪽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어요. 그 서랍 안에는 낡은 양철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준수가 첫 걸음마를 떼는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사진. 영감님이 그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영감님의 글씨로 날짜와 그날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 5살 생일. 이름 석자도 또박또박 쓸 줄 알게 됐다고 함. 준수, 초등학교 입학. 가방이 자기보다 더 커 보였다. 저는 그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야 할 자리에서 자꾸 다른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영감님도 외로우셨겠구나. 평생 두 집안 사이에서 한 발씩 걸치고 사시느라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물론 그건 영감님이 자초하신 일이지요. 누구도 그 짐을 지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무게가 평생 그분의 어깨를 짓눌렀을 거라는 건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쓰시다만 편지였어요. 여보, 미안하오. 그 한 줄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지요. 언제 쓰신 건지, 왜 마저 쓰지 못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한 줄을 보면서 저는 영감님이 평생 그 말 한마디를 저에게 건네지 못하고 가셨다는 사실이 그제야 사무치게 슬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준수는 부엌에 들어와서 머뭇거리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밥 먹고 가요. 빈속에 길나서면 안 돼요.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멸치볶음. 별것 아닌 상이었지만 준수는 그 밥을 마치 평생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봤지요. 아버지 사진 한 장만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가 그 일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영감님 영정사진 옆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환갑잔치 때 찍은 그이가 가장 좋아하시던 사진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요. 잘 간직해요. 준수는 두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수가 떠난 뒤 저는 그 아이가 앉아 있던 마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가 평생 앉아 있다가 방금 일어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국에 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만 쥐고 있었지요. 민호가 먼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결국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비 오던 날 청년이 찾아온 일부터 편지를 받은 일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민호가 짧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영감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데 45 해가 걸린 셈이었지요. 민호는 일주일 뒤에 며느리 혜정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엄마, 그 청년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찾아오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 사람 목적이 뻔하잖아요. 결국 재산 노리고 온 거예요.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나타나겠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식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람들. 신문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흔히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수의 그 눈을 떠올렸어요. 비에 젖은 채로 떨고 있던 그 눈. 사진 한 장만 가져가게 해달라던 그 목소리. 그 아이가 돈을 노리고 온 거라면 적어도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그 아이는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자기 어미 마지막 부탁 들어주러 온 거야.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엄마는 안 보네요.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도 보기 싫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버님이 사모님을 평생 속이셨는데 그 사람 자식까지 챙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말은 마치 제가 퇴때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 노릇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는 것뿐인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이미 알아봤다고 했어요. 만약 준수가 다시 나타나면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서류를 정리할 거라고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만 묻자. 그 아이가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그 문을 잠그고 싶은 거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 문은 잠가야 해요,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와 며느리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고 밥을 차려놓아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은 아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그 다음에는 마루를 닦고 또 그 다음에는 영감님 서재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손을 가만히 두면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요. 그 여자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골목길을 걸어 다녔는지, 그 아이는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흔적을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제 인생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에 적혀 있던 주소를 들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감님이 그렇게 자주 다니시던 그 길, 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른이 다 된 나이에 처음 따라가고 있었지요. 기차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영감님이 이 길을 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봤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기차가 대전쯤 지날 때 옆자리에 앉으셨던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사과를 깎아 한 조각 건네주셨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분이 물으셨지요. 부산이요. 사람 만나러 가요. 아이고, 멀리도 가시네. 자제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자제, 자제분이라. 어쩌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영도의 어느 오래된 골목 안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요. 빌라 앞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느 집에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빨래를 거들어 나온 옆집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요. 누구를 찾아오셨소?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 살던 희연이라는 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빤히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희연이. 2달 전에 갔지요. 참 곱고 착했는데 평생 혼자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저는 그 할머니와 빌라 앞 평상에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연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를 정말 정성껏 키웠다고요. 한 번도 남자 손님을 집에 들이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동네 어른들께 떡을 돌리던 참한 사람이었다고요.
가끔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동네 사람들 누구도 묻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감님이셨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평생 모르고 사셨겠지요. 그 할머니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산까지 와서 모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다니 사람 인생이 참 이상하지요. 그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셨습니다. 희연 씨가 운영하셨다는 떡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다른 사람이 분식집을 하고 있었지요. 그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원. 준수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다는 그 자리. 초등학교 정문. 희연 씨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아들을 마중 나오곤 했다는 그 정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노란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비 오는 길을 걸어오는 한 여자. 그 여자의 발끝이 흙탕물에 젖어도 아들 어깨가 마르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동네 끝 작은 산자락에 있는 공원 묘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거기에 희연 씨의 묘가 있다고 하셨어요. 봉분도 없는 그저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는 자리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마련해 주신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을 해야 할지, 용서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가만히 서 있어야 할지. 결국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돌 위에 묻어있던 흙을 살며시 닦아주고 돌아왔어요. 그게 제가 그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길에 옆집 할머니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희연 씨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달은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 집에 들러 죽을 끓여드리고 손을 잡아드렸다고요.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깨어 있을 때까지 그 손을 잡고 책을 읽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자는 가난해도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사람한테 그늘이 그렇게 깊으면서도 또 그렇게 환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지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영감님 산소에는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요.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저는 집에 돌아와 영감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그저 사진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제야 영감님의 얼굴이 다시 한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그저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다 가신 한 사람의 얼굴이요.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했습니다. 준수를 한 번 더 만나야겠다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던 또 다른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어느 작은 빵집이었어요. 준수가 그 빵집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준수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이 영감님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 닮은 옆선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야 할 자리에서 자꾸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그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하고 울렸지요. 준수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단팥빵이 떨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빵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준수는 정성스럽게 단팥빵과 소보로빵을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굳이 봉투를 내밀었지요. 받아요. 받아야 또 사러 올 수 있지. 그 한마디에 준수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그 빵집 한쪽 구석에 앉아서 준수가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수는 어머니가 떡집을 하시다가 편찮아지신 뒤로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대학 등록금도 못 내서 한 학기를 휴학한 상태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수는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도 들려주었어요. 준수야, 너는 죄가 없어. 죄는 다 엄마가 졌으니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엄마 다 가고 나면 서울에 한번 가서 그 사모님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말씀드리고 와다오. 그래야 엄마가 거기서 발 뻗고 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미움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지요. 준수야, 한 가지 약속해요.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은 내가 낼게요. 그 대신 우리 민호한테는 한동안 알리지 말아요. 우리 민호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지요?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저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빵집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걸요. 미움은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지만 용서는 그 쌓인 미움을 하나하나 꺼내서 풀어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빵집에 들렀습니다. 빵을 사기도 하고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오기도 했지요. 준수는 제가 갈 때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고 가끔은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떡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에는 가시처럼 따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빵집이 한가한 오후에는 준수가 자기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앨범 하나에 그 모자의 인생이 다 들어 있었어요. 떡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 첫 등교날 책가방을 맨 준수와 그 어머니, 시장에서 장본 봉투를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여자가 평생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 없이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 그것도 누구한테도 말 못할 사연을 안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그 사진 속 그 여자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면서 짐작했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붙여주고 가끔은 김치나 밑반찬을 챙겨서 빵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준수는 그 반찬통을 받을 때마다 두 손으로 받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가끔은 영감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셨을까요? 준수는 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에는 미리 작은 선물 하나만 우편으로 붙여 보내왔어요. 한 번은 제 생일에 제가 전화를 걸어 오늘 잠깐 와서 미역국 한 그릇 같이 먹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람들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멀리서 어머니 건강을 빌게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핏줄이 아닌 그 아이가 핏줄들보다 더 우리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는 준수가 갑자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빵집에 찾아갔는데 그 가게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결국 빵집 사장님께 사정을 듣고 보니 준수가 폐렴에 걸려서 자취방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변두리 어느 골목 끝에 단칸방.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수는 이불 위에서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고 자식한테 해본 일들을 40살이 다 된 우리 민호한테는 평생 못 해줘 본 그 모든 일들을 그날 처음 본 그 좁은 방에서 다시 해보고 있더라고요. 준수가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자기 친어머니를 부르는 잠꼬대였지요. 저는 그 머리맡에 앉아서 그 아이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의 어머니 희연 씨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여자가 그렇게 한 방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준수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뒤에 저는 혼자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절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가을 단풍이 한창이던 산길을 저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법당 안에 들어가서 향을 하나 피우고 한참 동안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얼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영감님을 떠올렸다가 희연 씨를 떠올렸다가 다시 준수를 떠올렸다가 또 우리 민호를 떠올렸지요. 네 사람의 얼굴이 차례로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저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5 해를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한 여자의 얼굴이요. 저는 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미움을 안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결국 자기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니까요.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산 중턱 어느 평상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같이 앉으셨던 어느 보살님이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살님, 얼굴에 짐이 많으십니다. 그 짐 다 안고 가실 거 아니지요? 저는 그 말씀에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안고 가지 않으려고 이 산을 올라온 거였으니까요. 그 보살님은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염주 하나를 제 손에 슬쩍 쥐어주시고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염주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준수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 공부에 더 매달렸고 빵집 일도 더 성실히 했지요. 그런데 한 학기쯤 지났을 무렵 그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준수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 아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차분히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과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출생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고요. 누군가 학교 게시판에까지 그 이야기를 익명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본 순간 자기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닌 일로 그 아이가 또 짐을 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식혜 두 잔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한 잔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너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들 입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네 인생을 맞추기 시작하면 너는 평생 그 사람들 그림자 안에서밖에 못 살아. 네 어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지. 그 한마디만 붙들고 살면 된다. 준수는 그 식혜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약해졌어요. 저는 그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약해지는 건 죄가 아니야. 약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게 죄지. 그 뒤로 준수는 학교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게시판에 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졸업할 무렵에는 과대표까지 맡아서 학과 행사를 이끌었지요. 졸업식 날, 저는 그 학교 강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준수가 학사모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간 그 아이는 모자를 받으면서도 자꾸 강당 한쪽을 두리번거렸어요.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단상 위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다른 부모들 사이에 섞여서 저는 그 인사를 받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핏줄로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그 아이가 마음으로 부르는 그 한 사람. 졸업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준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같이 한 장 찍어요. 저는 한사코 사양했어요. 다른 학부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제가 끼는 것이 그 아이한테 누가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준수가 굳이 제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제 어머니 자리에 서주세요. 평생 다시 못 올 자리예요. 저는 그 말에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아이 옆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제 방 머리맡에 두고 살아요. 영감님 영정 사진과 나란히 그 두 사진이 같이 놓여 있지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민호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공항에서 곧장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 통장으로 매달 나가는 돈,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준수 등록금이다. 민호의 얼굴이 그 순간 시뻘개졌어요. 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아이의 화를 받아냈어요. 마흔이 다 된 우리 민호가 그날따라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어렸던 거지요. 민호야, 거기 좀 앉아봐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엄마도 안다. 그건 평생 용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준수는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아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왔을 거다. 우리가 그 아이까지 미워하면 그 아이는 갈 곳이 없어. 민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혜정이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을 챙기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마치 어머님이 아버님 외도를 인정해 버리시는 것 같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그 아이를 챙기는 건 영감님 외도를 인정해서가 아니다. 그건 영원히 용서 못한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영감님이 아니야. 그 아이는 그저 부모를 잘못 만난 22살짜리 아이일 뿐이다. 너도 자식을 키우는 어미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거실에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지요. 그러다가 민호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형제라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 엄마 마음이니까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요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시킨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만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민호 부부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뒤 우리 집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한 달에 2번씩 하던 전화를 2달에 1번으로 줄였어요. 며느리는 아예 전화기 너머로 인사조차 잘 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게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짧은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스턴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깨끗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그러시는 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께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풀 데가 없어서 어머님께 돌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희 부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한 줄을 적었지요. 혜정아, 시간은 얼마든지 줄게. 사람 마음에는 사람 마음의 속도가 있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그 시기에 저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한참 시달렸어요. 변두리 빵집에 자꾸 드나드는 늙은 여자에 대한 소문이 어느새 동네 슈퍼 앞 의자에까지 흘러와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제가 노망이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영감님이 떠난 자리가 허전해서 젊은 청년한테 정을 붙이는 거라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설명이 변명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은 동네 노인정에 모인 친구들이 슬며시 저를 부르더니 순자야, 너 그 청년이 누군지 우리한테만 솔직히 말해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내가 늦게 만난 자식이야. 그거면 됐지 않아? 그 한마디에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이해일 때가 있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 시간에 준수와 더 가까워졌어요. 준수는 어느새 빵집 일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그 아이가 교단에 서는 모습을 보는 거였답니다. 저는 가끔 준수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도 어색해했고,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이 밥상을 차리고 같이 그릇을 닦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색함이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사람 사이라는 게 결국은 같이 보낸 시간이 만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손에 들고 왔어요. 자기가 만든 빵이라거나 시장에서 산 호두 과자라거나 한 번은 작은 화분을 들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군자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참을 가슴이 먹먹했지요.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는 영감님 취향만 맞춰드렸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누가 물어봐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영감님이 평생 모르셨던 제 취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군자란을 사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건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준수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그 아이의 작은 습관들까지 알게 됐어요. 밥을 먹을 때 늘 김치를 마지막에 한 입 남겨두는 버릇. 책을 읽을 때 안경을 자주 닦는 모습.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살짝 고개를 숙이는 그 수줍은 인사. 그게 다 자기 어머니 희연 씨한테서 배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도 자기를 키운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자꾸 그려보게 됐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기묘한 형태의 동료 의식 같은 거였지요. 한 사람을 같이 사랑한 적 있는 두 여자의 동료 의식.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준수와 저는 마루에 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득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셨어요? 저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원망했지.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감정만 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 원망하다가도 어느 날은 가엾고, 가엾다가도 어느 날은 다시 원망스럽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감정들이 다 한자리에 섞여서 그냥 그 여자가 되더라고. 미움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자리. 준수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에서 칼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도 다른 누군가한테 한 번만 같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의 어느 작은 중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장을 받던 날, 그 아이는 가장 먼저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발령장을 받쳐 들고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큰 절을 받으면서 영감님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감님은 여전히 환갑잔치 때의 그 표정으로 웃고 계셨지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못한 일 내가 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준수가 첫 월급을 받던 날, 그 아이는 빨간 내복 한 벌을 사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옛날 어른들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 사다 드리던 그 풍습 그대로요. 저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핏줄로는 아무 상관없는 그 아이가 저한테 그 내복을 사온 것이 어찌나 송구하면서도 따뜻하던지요. 그 무렵 민호한테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안부 전화만 하던 민호가 어느 날 길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큰애가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민호가 한국에 들어온 그날, 손자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면서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란다. 너랑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그날 저녁, 민호는 식탁에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준수라는 사람 잘 지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게 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이 됐어. 중학교 국어 선생님. 민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에 3년의 시간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부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집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매듭을 풀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딱 한 번이면 돼. 준수를 한 번만 만나봐 주지 않을래?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은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담배도 잘 안 피우는 아이가요.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 한번 부르세요. 다음 날 오후 준수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마치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처럼요. 준수는 양복을 입고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왔어요. 그 떡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만드시던 그 떡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와 준수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호였습니다. 이름이 준수라고 했죠. 이름이. 네, 형님. 그 한마디. 형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민호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마 거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네를 형제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해. 아마 평생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네를 거두셨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겠지. 어머니가 자네를 거두신 그 마음만큼은 내가 존중할게. 준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께 형제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마음, 그게 형님 댁에서 빼앗아 온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평생 이 댁의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어머니 일에 끼어들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어머니 안부만 멀리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짊어져 온 그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평생 그림자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너무 가엾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자로 살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자네 갈 길 잘 가게. 어머니한테는 종종 인사드리고.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 짧은 악수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지요. 그 뒤로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덧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이 되었고 작년에 결혼도 했어요. 신부 될 사람을 처음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 신부될 아가씨가 어찌나 곱고 단정하던지요. 어머님, 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 희연 씨를 떠올렸어요. 희연 씨, 보고 계시지요? 우리 준수 이렇게 잘 컸어요. 결혼식 날, 준수는 양가 부모님 자리에 저를 앉혔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요. 사실 저는 한사코 사양했어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한 분뿐이에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앉으시면 그 자리는 영영 비어 있어야 해요. 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민호도 양복을 입고 옆자리에 와서 섰어요. 며느리 혜정이도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사진 찍을 때만큼은 미소를 지어주었지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영감님 영정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년 겨울, 제 80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민호 가족도 한국에 들어왔고, 준수 부부도 새벽부터 와서 부엌을 도와주었어요. 손자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며느리 둘이 부엌에서 같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둘러보는데, 저는 갑자기 영감님 생각이 났어요.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늘 단출한 가족이었지요. 명절이면 영감님과 저, 그리고 외아들 민호, 그 작은 식탁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감님이 떠나신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 우리 영감님은 가시면서 평생 채워주지 못했던 제 마음의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놓고 가신 셈이지요. 물론 그 방식이 결코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 인생은 이렇게 이상한 매듭으로 풀리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요. 생신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민호가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8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수 동생도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고, 준수의 아내는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며느리 혜정이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영감님을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그저 내려놓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움을 평생 안고 가기에는 제 남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 저는 혼자 영감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은 평생 미워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만나게 된 그 아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당신 몫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 편히 다음 생에는 부디 한눈 팔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그날 비 오는 오후에 그 문을 열었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요. 평생 자기를 속인 남편의 죄까지 떠안은 바보 같은 여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을 닫고 살았을 때의 저보다 그 문을 열고 살아온 저를 더 사랑합니다. 증오는 마음을 갉아먹지만 용서는 마음을 넓혀줍니다. 혈연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집 문 앞에서 빗속에 흠뻑 젖어 서 있던 그 아이는 이제 내가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